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나아졌죠.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빨래를 오랜만에 하려고 다용도실에 이제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빨래를 넣고 한번 돌려봤는데 이 배수구가 막혀가지고요. 결국 오늘 빨래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 이따 집에 가면은 세탁기에서 젖은 세탁물들을 꺼내서 아마 빨래방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이런 부분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인사 좀 드려볼게요. 네, 블랙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울 문프님 뵈니 기쁩니다. 예, 영상 보시니까 기쁘시죠? 농약 같은 가시나님, 다이아나님, 달달한 커피님, 친노 문파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고에나이님께서는 드디어 라이브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역시 북한 무인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북한 무인기에 서울 뚫렸다.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실수, 이 패착을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뜬금없이 미국가 있는 이낙연 전 총리님 멱살을 붙잡았죠. 그리고 아주 뒤끝도 아주 지저분하게 마무리했는데요. 멱살 잡은 건 다 아시는데 이 주진우 라디오 나가서 아주 지저분하게 마무리했거든요. 이걸 잘 모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응답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민응답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들이 아주 가관이거든요. 개딸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놀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든 가짜 뉴스 발본색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서 한번 돌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고 웃고 넘기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 무인기에 서울 뚫렸다. 예,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북한 무인기 5대가 어제 오전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가 귀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안보는 보수다. 보수는 안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왔는데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늦장 대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살펴볼게요. 타임라인으로. 오전 10시 25분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김포, 파주, 강화도 지역을 비행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국군의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 헬기까지 띄우고 100여 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격추에 실패했는데 우리가 추락했어요. 공군 KA-1 비행기가 작전을 위해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다행히 승무원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시 22분 인천공항 전편 운항 통제 있었고요. 1시 8분에 김포공항 전편 운항 통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운항 통제를 했죠. 무인기가 10시 25분에 떴고 발각됐고 그리고 우리 측 공군 비행기들이 출동을 해서 격추 100여 발의 사격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공항 운항 통제는 아주 늦게 이뤄졌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무엇을 했나? 네, 차담에 가졌습니다. 네, 최근에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차담해가지고요. 그리고 아무런 성명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뉴스룸 들어가 봤어요. 1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분양 관련 서면 브리핑. 1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성탄 미사 참석 관련 서면 브리핑. 1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성탄 예배 참석 관련 서면 브리핑. 그리고 26일 5대의 무인기에 서울 하늘에 뚫렸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차담해가지고 민간업자 들어온 사람들, 초청받은 분들, 이분들이랑 뭐 애로사항 청취하고 반려견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면서 NSC 소집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자, 어제 대통령의 일정은요.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 이것밖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싫으나 좋으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우리 군이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 띄우고 100여 발 사격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한 대는 유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는 바로 지난주에는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이란 빌미를 통해서 사실상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북한이고요. 근데 북한 땅은 헌법에 의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군사작전 공격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일본도 고충이 많다. 국토방위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일본 안보 걱정을 합니까? 대한민국 걱정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게 무인기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저기에 생화학 무기라든가 소형 핵무기라도 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쟁 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건가요? 뭘 어떻게 했냐고요? 아니 세롬이라는 반려견과 함께 집무실 출근하고 저녁에 송년만찬 회동했고 이거 2개밖에 내용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뭘 했냐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정부 공격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 방탄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또 출석 요구 날라올까? 강제 출석 당하는 거 아닌가? 강제 구인 당하는 거 아닌가? 자, 체포 동의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하느라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국방위 소속이에요. 국방위 소속인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당대표요?
국방이 출석률이 41.18%예요. 국방의 출석률 꼴찌입니다. 다른 위원 평균 95%인데 절반도 안 돼요. 법안이요? 법안 3개 냈는데 계류 100%. 그리고 포퓰리즘. 완전히 그 포퓰리즘으로 떡칠된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야당이, 지금도 더군다나 여소야대잖아요. 야당이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정부를 견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당대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야? 아주 그냥 불구덩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니까 윤석열의 비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또 탓하고 있죠. 북무인기 침범, 수년간 우리 군 훈련 대단히 부족, 강도 높은 대비 태세, 훈련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확인.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 전력 구축 전무했다라고 했는데, 전무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드론 부대 창설한다고요? 드론 부대 이미 창설했어요. 2018년에 드론봇 전투단 창설했고요. 유튜브에 드론봇 부대라고 치면은 홍보 영상까지 나옵니다. 니네 군대에서 드론 날려봤어? 이거 어디서 만든 영상인지 알아요? 국방부가 만든 영상입니다. 있는 것도 몰라요? 윤 대통령 드론 부대 설치 지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드론 부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면 기자들 질문 좀 해봐라. 에? 질문 좀 해봐요. 2018년 9월부터 드론봇 전투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에 있습니다. 물어 좀 봐요. 아니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비상사태 대응을 4단계로 만든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휴일날 젊음을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 159명 죽게 만들었으면 그것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 그리고 군사분계선 5대 무인기 넘었는데 한 대도 격추 못 시킨 거 이것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면 그냥 정권 내놓으세요. 내려오세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6개월 동안 훈련하지 그랬어. 누가 훈련하지 말랬어요? 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원. 자, 감사원은요 7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유린했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실은 적시에 보고를 받고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우리가 알려진 정보는 새롬이 데리고서 이제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랑 차담회 가진 거,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밤에 만찬 가진, 비공개 만찬 가진 거,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4대의 무인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원 직원들 깜빡 안 가고 싶으면 이거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압수수색 해야죠. 국방부 압수수색 통해서 자료 확보해야 됩니다. 5대의 무인기가 7시간 동안 대한민국 영토를 유린하는 동안 한 대도 격추를 못했다는 거는요, 이거 대응이 소홀했다는 것이고, 이 명령 개통상에 있는 모든 장성급 간부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서 기소해야 되죠.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
이 두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예, 피격 사건. 이때 감사원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세웠죠? 스토리를 만들었죠? 대한민국 국민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 기본 토대 안에서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 국방부 모두 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해야 되죠. 공무원 한 명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무인기 5대면 이것 때문에 입을 피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권 1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격추 못했잖아요. 그럼 감사원이 할 일 해야죠. 검찰이 할 일 해야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일 안 하면 깜빵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논리로 여러분들도 깜빵 갈 수 있습니다. 제 말 맞죠?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제 말 맞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제 말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감사원과 현 감찰이 세운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의 토대 위에서 이거는 와 무인기 5대 그 밑에 수류탄으로 달려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생화학무기라도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민가에 떨어져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실질적 물리적 타격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코스닥 증시 다 박살나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뱅크런하고 난리가 납니다.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정부가 의무를 다했습니까? 그럼 의무를 다했으면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뭐 했냐고 7시간 동안.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또 넘어왔죠. 네. 또 넘어왔는데 이것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세 대가 넘어온 건데 그걸 또 대응하려고 세 대를 무인기로 보고 우리 측 무인기가 올라갔었고 우리 측 무인기가 올라간 걸 보고 또 그게 북한 무인기인 줄 알고 진짜 정말 정말 대응도 엉망진창이고 여기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 엉망진창이고 이거 무슨 무인기 보고 놀란 가슴 새 때 보고 놀란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북한 애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위험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강으로 치닫으려면 우리 준비를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확실하게 군사적인 전략 그리고 장비 현대 이런 것도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통해서 긴장 강도를 낮추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나오시기 전에 손석희랑 잠깐 인터뷰한 적 있었죠. 그래서 지금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뭐 기로에 서 있다. 손석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통령님께서 정말 의문이 한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 만들어냈잖아요. 남북한 긴장 완화 만들어냈잖아요. 저쪽 무인기 띄우면 우리도 무인기 띄우고 저기 미사일 쏘면 여기도 미사일 쏘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미사일 쏘면 우리 것만 떨어지고 우리 비행기 떨어지고 유도탄 쐈는데 어디 떨어지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감사원 할 일 해야 합니다. 검찰도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여러분들 깜빵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 정권이 교체되든 안 교체되든 간에 새로 들어오는 정권 특히나 뭐 보수 정권이든 뭐 민주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수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이 할 일 안 하면 깜빵 가고요. 검찰도 할 일 안 하면 깜빵 갑니다. 똑같아요. 자 다음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오늘 정치의 신세계는 저 훈프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윤가피 소장님이 예전에 녹음했던 랩을 올렸었는데요. 엄청난 폭풍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몇 시간 전에 윤가피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훈프로 그거 올린 건 뭐 괜찮은데 나머지 다른 건 절대 올리면 안 돼 라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랩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전 작품들은 올리면 안 된다는 건지 좀 의아한데요. 제가 윤가피 소장님이랑 이제 2인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이에 토론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주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해달라는 거 해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확 올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랩 괜찮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목소리가 그렇게 콱콱콱 박히는 목소리인지 몰랐는데요. 아주 멋진 랩이었는데 채팅창 또는 댓글 반응 보고 제가 확 올릴지 말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가피우스님께서 여긴 당내 분열 획책하는 방송인가요? 지금 시벌 랩 올리지 말라고 감시하고 있었네요. 자, 지금 채팅창 들어오신 분들 윤가피 소장님한테 랩 너무 좋았다고 응원의 목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아님, 매력전은 울가피님 랩도 잘하셔. 밥 먹자님 올려주세요. 어제 오늘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정말 다재다능하시죠. 윤가피 소장님의 이 작품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자기계발 강사,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장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남 탓을 하면 결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의 핵심, 일단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남 탓을 해도 늦지 않는다. 100% 남의 탓일 수도 있죠. 내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누가 들이박았다. 그럼 뒷차 잘못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걸 살펴보는 것. 즉 자기 객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남 탓,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반년 넘은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남 탓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탓을 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일단 북한 무인기 남침 7시간 동안 대한민국 하늘 영토를 유린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한 대는 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자,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 드론 부대 창설해야 된다. 훈련 전무했다. 이런 쌉소리를 했습니다. 완전 헛소리죠. 드론 부대 이미 있었고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대로 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자, 북한 무인기 남침 7시간도 문재인 정부 탓을 했는데요. 자,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이고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27일 날 정부 여당 측 인사로부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한전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됐냐? 바로 탈원전 때문에 가스 및 석탄 비율이 올라가서 적자가 났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탈원전 하지도 않았고요. 진행도 안 됐습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노후 원전, 노후화돼서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원전을 폐쇄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건데 탈원전 때문에 가스 및 석탄 비율이 올라서 적자가 났다. 그 심지어 이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죠. 한전 적자 및 전기요금 인상, 이거 바로 문재인 정부 탓이다. 6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2일 날 한미통화스와프 재개가 실패를 했어요. 이건 서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 보장판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스와프 재개 실패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파탄이 나서 재개에 실패했다. 아니 그러면 한미 관계를 복원을 하던지요. 파탄이 났다고요? 어떤 게 파탄이 났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또 이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자, 7월 14일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랐다가 30% 추락을 해서 계속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부채 고지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받아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다. 또 문재인 정부 탓.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상황 악화된다는 각종 전망에 대해서 7월 21일 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역동적인 가장 극적인 V자 반등을 일어나면서 경제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선 중공업 이쪽 사업 되살리면서 전 세계 수주 물량 싹쓸이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16년 만에 무역 적자 엄청난 적자 만들어내면서 코스피건 뭐 각종 경제 수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경제 상황 악화 전망 나온 것도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치 때문이다. 자, 10월 4일 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바로 배터리고요. 배터리가 가장 비쌉니다. 뭐 자동차 값이 뭐 몇 천만 원 하면 그 중에 배터리 값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각국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저도 수소 전기 자동차 넥소를 타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한 2,7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이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값 주고 다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값이 순식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은 뭐냐?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테슬라급 이하의 중저가 전기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현대 기아입니다. 제일 잘 만들어요.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뭐 60대, 80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현대가. 난리 났죠. 근데 여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외교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됐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거 관련해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갈 거라는 거 많은 루트로 정보들이 왔는데 완전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패싱한 거 기억 안 나냐? 예,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 왔을 때도 만나주지도 않고 휴가 즐기러 갔었던 윤석열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외교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면서 한국 현대기아차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다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2일에 유엔 인권이사 연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북한을 심기 보조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파착이 부메랑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끌고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를 끌고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이때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죠. 아프리카에 이름 잘 모르는 나라도 이사회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떨어졌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는 꼭 누군가를 폄하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냐 봐요.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나라가 뭡니까? 이게 한때 대한민국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런 망언은요. 이거 망언이고요. 그냥 종편에 나오는 아니면 OTT 서비스에 나오는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반인 출연자가 이런 이야기 해도 짤로 들면서 개망신 당합니다. 왜 남의 나라 비하하냐고. 자, 어쨌든 유엔 인권 이사에 연임 실패한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월 14일 날 북한이 동해 서해에서 대규모 포격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것도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권의 거짓 평화쇼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9.19 남북 군사합의는 허황된 거짓 평화쇼였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진짜 평화쇼는 뭡니까? 5년 동안 이런 걱정 안 했잖아요. 그 5년간의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그 평화 날려먹은 거 당신들이잖아요. 네? 자, 이건 진짜 황당했는데요. 자, 12월 12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이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이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아니 화물연대 파업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자,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이 재정이 악화가 됐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의료난문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됐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건강보험 고갈 위기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악화된 것도 맞지만은 다시 보험 그 재정 충당금 상당 부분 올라와서 나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그리고 과다진료, 의료 쇼핑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케어 폐지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단 한 건의 의료 쇼핑도 없을 겁니다라고 단언해야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바로 며칠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래. 북한 무인기 남침, 한전 적자 및 전기요금 인상,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실패, 윤석열 지지율 30%대 추락, 경제 상황 악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유엔 인권 이사 연임 실패, 북한 동해서의 대규모 포격, 화물연대 파업,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태원 참사 등등등등등등등. 아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면 해결을 못 하겠으면 내려오시던가요. 이게 지금 건전한 보수 세력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황당하죠? 언제까지 이전 정부 탓을 할 건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그리고 이런 어거지를 펼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을 한 것은 바로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이고, 그 이재명을 위시해서 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뻘짓하고 실수하고 우왕좌왕하면 야당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진보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 세력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법안들을 입안을 시키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 우왕좌왕하면서 뻘짓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커녕 그냥 어떻게든 하루하루 방탄한 데 급급해서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언제까지 남탓할까요? 계속 남탓할 겁니다. 예, 계속 남탓할 거고,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먹힐지 정말 화가 나고 또 한심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허약한 체질의 보수가 과연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2023년 3월 2일 정치 신세계.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목요일 밤의 정치 신세계 김남훈 훈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좀 편안한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신지. 어제가 또 3.1절이었고 좋은 뉴스가 없었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목요일 또 하루 살아내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간다는 거. 네,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3월 1일 지나고 3월 2일까지 됐는데요.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잠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셨고요. 아까 보니까 주군깨님께서 착석 오늘도 귀하게 듣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귀하게 들어주신다는 말씀 너무 고맙고요. 물론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반치킨님께서 팥칼국수 먹어서 배 터지겠어요 하셨는데, 예, 배 터지시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조금 가라앉았을 때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디 보자님, 그래도 여전히 추워요라고 하셨는데, 예, 아니 올 겨울은 좀 따뜻해지는가 싶으면 바로 또 기온이 내려가고, 정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기온의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감기 걸리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 신세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이슈는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도요, 어제 윤가피 소장님이 하셨던 3.1절 기념사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원존 당 게시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이었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3.1절이 아니라 자학절이었죠. 자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선출된 최고 어떤 내각 수반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이 과거 침탈당했던 역사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자학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이런 국권 상실을 했다. 가해자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3.1절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이 다량의 어떤 음성 정보에 연설이란 말을 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자존감을 짓밟는 연설에 대해서
환호 작약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언론, 특히 일본 보수 언론이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언론의 환호 작용하는 모습,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야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자 바로 오늘 3월 2일 날 대통령실에서 긴급하게 또 백브리핑을 했어요. 이 백브리핑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에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대통령실도 극한 직업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뭐 이란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거는 뭐라고 했었나? 뭐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헛소리하면서 넘어갔었잖아요. 아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한쪽에는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일과 혐한이 같다고요? 일본 측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 혐한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반일도 아니에요. 가해자에게 정당한 합당한 사죄, 반성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정당한 권리죠. 혐한은요, 밑도 끝도 없이,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건 예전에 공태 PD님 나와서도 같이 방송했지만은 이거 차마 방송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 극우 세력들,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이 하는 행동과 한국에서 일본한테 할 말 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 전날에 썼던 대통령의 발언 연설을 실드를 치려다가 또 한 번 똥볼을 찼고요. 사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백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슈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진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언론이 대호평을 했습니다. 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어요. 반성을 원하지도 않고 징용용 문제에 언급 없이 미래를 전면에 내세운 윤 씨. 야, 윤씨래, 윤씨. 예. 반성을 구하지도 않고 강제징용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윤씨 연설, 미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일본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런 호평받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니혼게자이 신문이라든가 다른 일본 신문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히 안전운전을 했다. 네, 안전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운전. 네, 일본 측으로부터 안전운전했다는 평가받으니까 좋죠. 네. 자,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은 어떤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왔냐면요, 윤석열 씨의 연설, 앞으로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국제정사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꼈나?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네. 자, 3.1절 기념식에서 윤 씨의 연설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지칭 위치를 매김을 했다. 이거는 국제정사가 심상치 않으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저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3.1절 기념식 연설 10분에서 15분, 20분까지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최단 기록 세웠을걸요? 5분.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한 나라가 깡그리, 전 국토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완벽하게 빼앗겼던, 강제 병합됐던, 강제 침탈당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 5분 연설했습니다. 5분. 그렇게 짧게 연설한 것도 일본 언론들이 호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것도 좀 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이어서 호평을 했습니다. 야, 자 끝내주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본 언론이 비교한 과거 3.1절 연설과 윤석열 대통령 연설의 비교 차트 만든 건데요. 자, 2007년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이렇게 쭉 비교를 해놨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님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본의 반성과 행동을 이야기한 거죠. 심지어 이명박도 일본은 성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도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근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입장은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가 오락가락 하겠지만, 그리고 연설과 실제 일본에 대한 행동은 급발진하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일본 쪽으로 기울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었지만, 최소한 겉으로 말한 것만큼은 일본에 대해서 행동하고 겸허히 반성하고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말로라도 했습니다. 말이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가해 피해에 대한 부분 이런 언급도 없고, 가해자의 어떤 조치 이런 거에 대한 이 언급도 없이 글로벌한 과제를 위해서 협력하는 파트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를 만들었을까요? 버터와플님께서 와, 진짜 레전드다, 진심 레전드다,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누가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썼을까요? 네, 윤석열의 연설문.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자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죠?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 조국 사태로 발현되었던 공정에 대한 갈증, 그리고 정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파가 좌파를 찍어 누른, 그게 바로 정의가 되겠죠. 어쨌든 공정과 정의를 막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틈인가부터 자유. 공정과 정의가 모두 자유로 치환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UN 총회 연설에서 21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작년에 있었던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니, 광복절이나 취임사 아니면 UN 총회 연설에서 자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무슨 전국체전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스포츠 정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서도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자유. 자, 그런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가득 들어간 연설문, 그리고 어제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일본 우익 언론을 환호작약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누가 썼을까? 자, 일단 이분은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이 124억 원. 네, 124억 원이에요. 네,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입니다. 124억 1천만 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죠. 집안에 철강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재벌이 있는 거죠. 그쪽 가문 사람인데 아무튼 재산이 124억이고 이 김동조 씨 같은 경우는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들어가기 이전에요. 이 트윗 기억하신 분들 계실까요? 저 프로필 사진 그리고 저 아이디 그리고 이 트윗 기억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나로서는 그런 인간이 실제로 있다는 걸 믿기 어렵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인간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대가리도 나쁘고 인간성도 안 좋은 자를 가까이에서 좋을 건 없다. 예, 바로 이 김동조 씨입니다. 김동조 씨는 파워트리안 맞습니다. 파워트리안 맞고요. 제 기억으로는 트위터리안 시절 내내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정책, 일본 관련해서 일본의 불화수소 규제 관련해서 거기에 반격, 여기에 대해서 항상 딴지 걸고 말도 안 되는 비판한 트윗을 올리고 항상 친일적인 제스를 취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실의 국정 메시지 비서관,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써왔던 겁니다. 김동조 씨는요, 바로 이 트윗, 이 몇 줄 안 되는 트윗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편향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신봉한 사람입니다. 복지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안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왜 필요하냐,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트윗을 많이 썼었고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한겨레 컬럼도 쓰게 됐었죠. 차별금지법의 미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나는 그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능력주의를 신봉하지만 또 그런 한편으로 그 어떤 그 인권에 대한 또 이런 또 감성도 갖고 있어, 이런 것도 열렬히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정말 갖다 쓸 인간이 어지간히 없네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갖다 쓸 인간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됐을까요? 자,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편에 김건희 여사, 그 왼편에 보이는 게 바로 김동조인데요. 2013년이죠. 점핑 위드 러브라는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도슨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조 씨는 재산이 100억이 넘고요. 주식 관련 카페, 이런 트레이더스 클럽 뭐 이런 거 운영하면서 월 수입도 4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4억 원. 책도 냈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도슨트를 왜 했을까요? 이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연이 있었던 건 맞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캠프에서 일을 했고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들어간 거죠. 뭐 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갔다, 뭐 나름대로 능력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내뱉는 각종 연설들, 메시지가 과연 이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에 온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만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솔직히 보수 여러분들도 이거 쪽팔리지 않으세요? 무슨 한 번 연설에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이야기해요. 무슨 전국체전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해요.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 뭐 이런 자유 없어요? 그러면서 내뱉은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이 낮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이런 태도,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그리고 이 연설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도 그 어떤 필터링 작용도 없이 그대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일본에 있는 보수 언론들이
환호작약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이 상황이 과연 보수가 꿈꾸는 대한민국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런 나라를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뭡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자유 이야기하고 공정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야기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윤가피 소장님과 방송을 했었는데 잘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일단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죠.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설명을 못했고, 제가 그때 했던 방송을 다시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차 작전,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차 작전이 있습니다. 자, 1차 작전 시효 만료. 네, 시효 만료예요. 2차 작전 시효 유지. 그래서 시효 유지 2차 작전에 관련된 사람들 14명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는 1차 작전 시기에 10억 수입을 올렸습니다. 1차 작전 시기에 10억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2차 작전 모두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회장 1차, 2차 모두 다 성공을 못했어요. 본인은 돈만 다 잃었어요. 왜 1차, 2차로 나뉘냐? 1차에서 돈을 못 벌어서 선수를 바꾸고 2차로 했는데 2차도 못 번 거죠. 하지만 김건희 씨만 1차 작전 시기에 10억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못 건드려요. 자, 그래서 2차 작전이 중요한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건희 씨의 계좌는 사용이 됐습니다. 1차, 2차 모두 다 사용된 계좌가 동일인의 계좌가 사용된 경우는 김건희 씨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김건희.xls라는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상세한 거래 내역이 있겠고요. 2차 작전 시기에 모친 최은순 계좌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조사해야죠.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검찰도 김건희 씨 그 이름이라든가 통화 내역들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작전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김건희 씨 계좌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 목록에 김건희 씨 이름이 뭐 200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부 여당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의원들이 물었어요. 아니 김건희 씨 왜 소환 조사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검찰이 소환 통보한 적 없다 라고 지난달 초에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었네요 라고 정정을 했죠. 예, 검찰은 소환 통보했습니다. 근데 불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으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불렀는데 왜 안 와요? 왜 출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 방어권 아닐까요? 와 자기 방어권이다.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야,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인데 금감원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한 톨 증거도 없어. 너무나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수사였었는데 너무나 정치적인 수사였었고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됐을 경우 조사를 하면 무혐의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소환을 안 한 거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복현 검사는 이때 당시 수사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시 수사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니
원래 검사들의 우리 칼잡이들의 원칙이라는 게 자기가 칼로 이렇게 회친 거 아니면 남의 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룰인데 왜 당신이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건네쇼? 이렇게 불쾌감 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톨 증거도 없다? 증거 많아요. 예? 계좌, 엑셀 파일, 그 다음에 모친의 계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증거 한 톨 없다고요? 대통령실도 거짓말 했었죠. 1차 시기, 공소시효가 날아간 1차 시기에만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번 빌려줬다가 거래를 끊었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10억을 벌게 된 거다.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10억을 벌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쭙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연적으로 벌게 됐다. 사실상 수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억을 벌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그러면 물어는 봐야죠. 예, 그래서 검찰이 물어보려고 좀 와달라고 했어요. 날짜까지 조율하고 있는데 그냥 쌩까고 안 나왔대요. 그럼 이게 자기 방어권이에요? 자연스럽게 주식이 10억이 된다. 10억 넣는 내 계좌가 20억이 된다. 야,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 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채팅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자연스럽고 싶다. 예, 저도 자연스럽고 싶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런 이복현 금관원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 SM 시세 조정 의혹에 무관용으로 책임 묻겠다. 뭐 SM이랑 뭐랑 이렇게 왔다 갔다 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복현 금관원장이 SM 시세 조정 의혹에 무관용으로 책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시세 조정에 무관용으로 임하시겠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무관용 원칙은 대통령 주변의 백두혈통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 외에 딴따라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가요? 뭔가요?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기다려봤자 결론 똑같겠죠. 자, 그리고 김동조 트레이더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동조 연설비서관은 이 직전까지는 아주 뭐 주식 트레이더로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유료 회원들만 수천 명이었고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만 월 3억 4억이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본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주구장창 자본주의, 공정, 경쟁, 자본주의, 능력주의, 공정, 경쟁을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씨의 이 주식 투자는 공정합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합니까? 적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보험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 보험 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유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정치 신세계. (3월 21일) 화요일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 오후 8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정치 시사 이슈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풀어보는 정치 신세계 정규 방송 오늘 진행자 훈프로가 되겠습니다. 활동형 외톨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앙리코코님 사실 안녕하지 못한 요즘입니다 해주셨네요. 예, 요즘 열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죠. 태정태세 비욘세님께서도 분통 터지는 하루네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줄 꽉 붙잡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비꽃님께서 박찬호다. 아이고, 예, 박찬호 정말 국민적인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과 저를 또 이렇게 좀 비슷하다고 해주시다니. 요 야구 모자, NY 모자 때문인가요? 뉴욕 자이언츠라고 해서 미식 축구팀 모자인데 예, 어떻게 좀 이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최성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케이크 묻어 있었죠. 저희가 검정색 커튼 배경을 못 썼었는데 드디어 세탁 수리가 완료돼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깔끔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볼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습니다. 지지율 급등 윤통이 해냈다. 한일 정상회담 독도 있었나 없었나 한번 살펴보고요. 대통령실이 노동시간 69시간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내정,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거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내일 이재명이 기소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기소되더라도 당대표 이재명 변함이 없을 것이다. 친명계 의원들이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허영재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3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들어갈 텐데요. 여당 의원 영장에 민주당 야당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월 100만 원 이거를 법으로 만들겠다 선언을 했죠. 발의를 했습니다. 완전 헛소리인데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믿을 만한 기재를 소개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 시도했다가 유동규가 기자와의 만남 불발이 됐었죠.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정진상이 말한 믿을 만한 기자는 누군지 오늘 이 방송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민들레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만든 이 언론사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부럽지 않게 조선일보 뺨따기 때릴 정도로 왜곡된 뉴스를 뽑아내고 있는 뉴스타파 민들레 한번 짚어보고요.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왜 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꼭 이걸 지금 해제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수직 상승할 줄은 몰랐었는데요. 바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지지율 33%, 이전에 비해서 무려 7포인트가 급상승한 지지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본도 4월달이 선거예요.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7%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히 지금 일본이 무슨 호재가 없어요. 기시다 내각에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 이 호재를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 잘 됐다가 무려 65%가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일본 국민은 25%에 지나지 않는데요. 엄청난 일본 국민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 그 결과물 덕분에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7%포인트나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아닐까요? 정상회담 한 번만으로 상대국
정부 수반의 지지율을 급상승을 시켜준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서 승전국의 그 내각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현물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회담을 했는데 회담을 하자마자 한쪽 반대편 상대 국가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한쪽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도 지지율이 1%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 없이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할 건 하겠다라고 계속 들이밀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와 독도 관련 논의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때 위안부, 독도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쪽의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게 일본 NHK, 산케이를 비롯한 여러 일본의 유수 언론에서 내보냈던 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왜곡된 보도다. 더 나아가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언론을 믿느냐, 우리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변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논의, 위안부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 정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기시다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일본 언론은 계속해서 위안부, 독도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끈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요, 좀 말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의 그 언급이 계속 그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고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났는데 특히 일본 우익에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고 합의를 이행하라 하고 있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뭐 방위백서라든가 각종 공식 서류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서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한민국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정말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이 부분 관해서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경우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 외교부 이 합의를 먼저 했겠죠.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 메뉴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치고 나갔다. 그러면 완전히 개호구가 된 거죠.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일본 언론에게 왜곡된 보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한테 해야 될 말을 일본 언론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임기 말에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는 정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녹취록 가지고 분쟁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 이슈가 되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감사원이 이 정상회담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제도된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감사원이나 검찰 이용해서 이전 정부를 공격하는 모든 걸 이용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해량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한다면은 그대로 공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등골 서늘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이런저런 해명을 했다가 또 말 바꾸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다른 언론에서 잘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신세계 구독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헷갈린 얘기인지 웃긴 얘기인지. 자, 16일 날 안상훈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거 너무 나은 것 같다. 주 60시간 정도 어떠냐. 상한 캡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정책관에서 보완해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누가 얘기했어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상한 캡 시우사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아니 이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불과 사흘 뒤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명, 반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자료를 내보냅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는 이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개인적인 생각을 내비친 것뿐이다. 라는 브리핑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건가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서로 생각이 다른 건가요? 아니,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움직인 건가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합의를 못해요? 서로 말을 못 맞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란 사람이 사회수석 공무원을 이용해서 안상훈 사회수석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거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9시간 할 수 있게끔 법 체제를 만들겠다. 이건 건가요? 안 이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이거 안 이상한가요? 대통령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발목에 저기 잡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건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야, 진짜 정말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하슬라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네,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합의된, 공통된, 통일된 메시지를 왜 못 내는 거죠? 근무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부터 늘리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늘려야겠다라면
입법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뀌고 중언부언하고 자기들끼리도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줍니까?